지난번에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취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사실 부동산 자체가 어떤 거를 사서 어떻게 오르냐 보다도 어떻게 활용하냐가 조금 더 대세인 시대로 가고 있죠. 사실 부동산 자체가 예전에는 사놓으면 올랐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 그리고 심리 그리고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심리적 요인 때문에 수요가 많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오늘도 뉴스 보니까요. 매매 거래가 조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도 조금씩 0.01%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치에서 뭐 0.01%, 0.06%가 별로 와닿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 그래도 조금 움직인다는 자체가 우리 부동산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부동산에 업을 하는 분으로서는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에 어떤 부분을 하는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세요? 부동산 분야 중에서 최근에 열심히 좀 하고 있다고. 네.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네. 지금 현재 집 보유는 하고 계시고요. 아니 보유하려고. 그러면 뭐 월세 나오는 거나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으시고 다. 아무래도 수익형이 좋겠죠. 보면은 많이들 이제 수익형에 관심들 갖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 종잣돈 2~3천만 원이나 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당연히 늘려야 되겠죠. 약간은 모험을 좀 걸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어느 정도 연세가 좀 되시면 이제 늘리는 것보다는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시면.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투자 전략과 또 내 취향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뭘 사냐 따라서 이게 가격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산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피스텔만 사서 갖고 있으면 수익률은 자꾸 떨어지죠. 신축 오피스텔 지금 새로 지은 오피스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물건이 한꺼번에 풀리니까 조금 임대료가 좀 내려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물건은 나오고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가격은 좀 떨어지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하는데 다 똑같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똑같은 상태에서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난다. 다른 데 좀 짓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공실의 위험성이 또 높아지죠. 그러면 수익률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럼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어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고 또 앞으로 판매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도 판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는 거죠. 사장님께서는 어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전반적인 거지만 지금 수익형에 좀 관심이 있으시고 뒤에 분도 오늘 처음 뵌 것 같은데 네, 처음 왔어요. 지난주에 오셨는데 네. 어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좀 있으세요?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요즘에 수익형이 대세인가 봐요. 오피스텔이나 네. 소형주택 뭐 이런 쪽. 오늘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그 한국경제에서도요 2014년도 새해 이제 계획 어떤 특집을 만드는데 이제는 월세 부동산 시대다라는 타이틀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월세에 나오는 부동산이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월세를 받아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킬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상가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상가라는 부분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수익률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죠.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데 우선적으로 가격 형성 요인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그냥 가격 형성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보게 되면요,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원가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격을 정하는데, 그 원가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요, 땅을 얼마에 사서 건물을 얼마에 지었더니 얼마의 가격이 되었다. 이런 방식이죠. 이게 그냥 단초란 그냥 기본적인 어떤 방식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비교 사례. 철순의 집이 얼마에 팔았은 거를 보고서 우리 집의 가격을 매기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철순의 집이 얼마에 팔렸는데 그게 왜 얼마에 팔렸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얼마에 팔렸을까 내 집도 그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쉬운 얘기로 우리 단독주택을 매매를 이렇게 많이 해보잖아요. 단독주택을 살 때는 왜 사냐? 보통 건물을 주려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철순의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내지는 철순의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봤을 때 어느 집이 똑같은 100평이라고 쳤을 때 어느 집이 더 좋은 집일까요? 밑에 집이요? 위에 집이요? 뭘 지을 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집이 좋겠죠. 그런데 빌라를 짓는다라고 하면 건축법에 주차장법이 또 들어가다 보면 길쭉한 집이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냐, 서쪽이냐,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북쪽이다라고 하면 북쪽 도로를 끼고 있는 집이 좀 더 좋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쉬운 얘기로 부동산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법을 좀 많이 아셔야 되는데, 건축법이라는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주택법, 뭐 임대차 보호법은 당연히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건축법에서도 보면요,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거고요. 요 남과 북 이거를 보시면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딘가 골목을 걸어가는데 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향을 알고 싶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해가 어디냐 이렇게 좀 쳐다보죠. 이런 걸로 향을 따질 수 있는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길을 걷다 보면 집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집들이 보통은 빌딩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한쪽이 꺾여 있어요. 한쪽이. 이거 왜 꺾여 있을까요? 그렇죠. 해가 떠 있는데 이 집에 해를 받을 수 있게끔 집들이 이렇게 꺾어줘서 들어가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 꺾이는 부분들이 어디냐? 북쪽인 거예요. 왜? 여기에서 남향이, 이 사람은 이쪽이 남향이죠. 남향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꺾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다가 동서남북 방향을 알고 싶으면 집 꺾인 방향을 보시면 어딘 줄 알게 되는 거죠. 꺾인 방향이 북쪽입니다. 그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북쪽을 도로를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로와 집 사이에 띄어야 되는 거리 간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은요, 이쪽이 남향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을 꺾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집, 다른 집이 붙어 있으면 꺾여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북쪽을 도로로 여유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집을 그만큼 안 꺾어도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은 꺾이는 부분이 그만큼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만약에 짓는다라고 하면 북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집이 남쪽에 도로를 끼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서 당연히 이걸 사야 되는 거고요. 이 집이 이 집보다 조금 더 비싸면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철순의 집이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다 라고 하면 내가 북향을 끼고 있다 보면 당연히 이건 11억 가치도 되는 거예요. 막말로 여기가 10억에 팔았는데 내가 똑같이 10억에 내놓는다? 안 사요.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아니까.
그런 것처럼 비교 사례를 할 때라도 우리 집에 땅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도로를 끼고요. 여기는 1종 주거지역이 있고 여기는 2종 주거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 공법을 보시면 보통 집을 부동산이라는 거를 공부해 보시면 서류를 검토해야 될 서류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등기부등본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집을 사실 때 그 집에 대해서 누구한테 사야 될지 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등기부등본이죠. 그 소유권. 쉬운 얘기로 누구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불할 줄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사람한테 지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기 권리증을 갖고 나온 사람한테 해야 되겠는데 처음부터 등기 권리증 갖고 나오려면 갖고 나오나요? 잘 안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다 뛸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띄워놓고 누구한테 돈을 지불해야 될지 여부 그리고 하자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압류라든가 어떤 저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할 때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근데 두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하시면 그 안에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용도, 지역, 지구 그런 게 다 나타나거든요. 거기 보시면 2종이냐, 1종이냐, 3종이냐.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1종부터 3종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 등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을 나누는 거는 왜 나누는 걸까요? 이걸 왜 나누는 걸까요? 지역마다 그 발전 건폐율 용적률을 다르게 해서 건물을 짓게 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도심 안에서요.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어느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뭔가 사야 되고 뭔가 즐겨야 된다는 상업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주거지역이냐? 좀 더 쾌적하거나 좀 더 밀도가 높은 아파트로 갈 것이냐? 그런 거 선택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신도시도 보면 이렇게 테두리에서 단독주택으로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층에서 높으면 2층 그리고 마당 좀 있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정말 쾌적하게 집들이 고층화되지 않고 저층으로 쾌적하게 생활만 할 수 있게끔 조용하게 해주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용적률을 낮게 잡아버려요. 용적률이 뭐냐? 또 계속 하나씩 들어가네요. 용적률이 뭐냐? 우리가 땅이 100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00%다. 보통 용적률이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따라서 용적률이 100%다, 150%다, 200%다, 250%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공법에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용적률이 만약에 100%다 그러면 땅 100평짜리에 건물을 100평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100평. 총 면적을. 우리가 연면적이라는 게 있고요. 쉬운 얘기로 바닥면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용적률 100%라는 건 연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물 전체 면적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2층 건물이다. 그러면 바닥 평수가 몇 평일까요? 몇 평일까요? 용적률이 100%예요. 근데 건물이 100평 올라갔어. 그러면 층당 바닥 면적은 몇 평일까요? 50평이겠죠. 50평이에요. 그러니까 층당 50평, 50평 합쳐서 100평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4개 층이다. 그러면 25평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용적률은 땅의 비율에서 전체 건물 면적이 몇 프로가 올라가느냐 그게 용적률이고요. 건폐율이라는 거는 100평이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4층 건물을 지어요.
그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평수가 25평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건폐율은 25%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집을 줄 때 보통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에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 100평이라는 땅에서요, 이 건물 바닥을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게 60평이라는 거예요. 100평 중에 60평. 그리고 용적률은 200%니까 총 200평까지 올라갈 수 있죠. 100평짜리가. 그렇죠? 그러면 60평씩 200평까지 최대할 수 있으니까 3개 층, 6, 38, 3개 층하고 20평이 남잖아요. 그럼 20평짜리 4층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다면. 근데 용적률은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에서 이것저것 뺄 것이 많이 나와요. 밀조건 빠지고요. 도로 사선 제한 빠지고 못 빠지고 다 빠져요. 그래서 땅의 가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0%나 250%를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집을 짓는 업자들이 땅을 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북쪽도로를 끼고 사냐? 용적률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런 집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을 좀 아셔야 되고 공법을 좀 아셔야 내가 단독주택을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팔아먹으려면 건축업자든 누군가는 살 수 있는 땅을 사시는 게 좋잖아요. 예전에 모르니까 싸다고 무조건 잡아 사신 분도 계시는데 맹지라고 있죠. 맹지. 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사람 하나 들어가고 이 집을 이런 거 싸다고 사죠. 나중에 건축도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실 때 나중에 10년이든 20년 후에라도 건축 가능한 집을 사셔야 가치가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이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 용적률이나 이런 숫자는 조금씩 바뀔 수 있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계시면 내가 허스름한 집을 사더라도 건물 자체는 허스름해도 땅에 대한 가치가 있는 땅을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익 환원법이죠. 이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개론의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익 환원법을 사용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IMF 때 부동산이 그 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를 많이 했었죠. 해서 이런 비교 사례 방식을 가장 많이 썼었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옆에서 얼마에 팔면 나도 얼마에 팔라고 내놓고 팔리면 그게 시세가 되고 또 없이 팔리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월세를 나오는 개념보다는 사놓고 언제 팔면 얼마나 오를 거냐라는 어떤 시대에서 통용됐던 방식인 거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운용이라는 부분이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월세를 받는 것을 운용이라고 하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움직여야죠. 뭔가를 세를 주고 누군가를 찾아가지고 월세를 받을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운영을 해야지만 월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철순회가 얼마에 팔리면 나는 얼마 그런 식으로 됐던 건데 IMF 때 이후로는 이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주로 빌딩이라는 걸 사게 되죠. 빌딩을 사게 되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이제는 옆에가 얼마니까 이건 얼마 그런 개념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월 임대료가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IMF 때부터. 그렇다면 월 임대료가 얼마냐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정해지는데 이 월 임대료라는 거는 굉장히 정확한 거죠. 따지고 보면 임차인이 사무실이 됐든 집이 됐든 가게가 됐든 뭔가 얻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사무실 저희도 세입자입니다. 이 건물을 갖고 계시는 주인분한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를 내기로
약속을 하고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월세가 여기 월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겠어요? 혹시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우리 저희 사무실 월세가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정확히 찝으셨는데요. 관리비까지 그 정도 돼요. 근데 있어요. 보증 당연히 있죠. 보증은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1000만 원이라는 월세를 주고서 이 사무실을 얻어요. 그러면 이 사무실을 매월 1000만 원 내려고 하면 그 이상의 수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실을 얻었다라는 거는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코 움직일 수 없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이 이런 게 다 동산이죠. 이것도 동산,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만큼은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위치에서 이 로케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1000만 원을 지불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입을 뭔가 만들 수 있어야지 이걸 얻는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고 월세도 뭐 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부동산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이걸 얻는 건데 임차인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안 맞으면. 네. 이 부동산이 안 맞으면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집주인으로서는 이 임차인이 들어와서 공실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나가고 비어있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제공을 하던가 아니면 맞는 임차인을 찾던가 뭔가 운영의 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월세를 주고 들어와서 여기에 상주할 수 있다라면 이 1000만 원짜리가 5개가 있다라면 5천만 원인 거죠. 그러면 그 5천만 원에 준한 수익률 5%가 나온다고 했을 때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가격 자체 매긴 데 있어서 비교 사례 해가지고 옆에가 100억짜리 건물이면 나도 100억, 50억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요. 2층, 3층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1층 같은 경우에는 옆집하고 이 집하고 가게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장사라는 건요. 정말 장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 주는 데서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점포가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옆집은 턱이 하나 있어가지고 턱 위에 가게가 있고요. 옆집은 도로상에 그냥 붙어 있어요. 여기는 계단 하나 올라가야 돼요. 이런 점포하고요. 그냥 계단 같은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점포. 차이가 나죠. 그리고 도로상에 그냥 붙어있는 점포랑 쑥 들어가가지고 점포가 잘 안 보이는 가게. 다르죠. 빌딩도 마찬가지로 내가 도로상에 얼마큼 붙어있느냐, 들어가 있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도로에 얼마큼 접하는 면적이 더 크냐, 좁냐 따라서 또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그 가격은 결국 월 임대료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넓은데 면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가게는 2개, 3개까지 나눠가지고 세를 줄 수도 있겠죠. 이거는 면이 좁으니까 무조건 하나로만 줘야 되는 거죠. 땅이든 점포든 간에 나눠지면은 가격은 더 커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나눠지면. 합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요. 원룸 분양하시는 분들. 우리 오피스텔 분양하잖아요. 그 오피스텔 상업지역에다가 보통 지어서 분양을 해요. 상업지역에. 그러면 아까 용적률 말씀드렸었잖아요. 상업지역은요. 용적률이 700에서 800% 많게 1000%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100평짜리 땅에서 어떻게 700평, 800평, 1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건물 높이가 20등, 30까지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딱 쭉쭉 올라가니까 원룸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오피스텔 짓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땅값이 좀 더 비싸도 그런 땅을 사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상업지역 땅 100평을 사가지고요. 100세대 지으면요. 땅을 100개로 쪼개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땅을 내가 100평을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0억, 10억 주고 샀다라고 치면 이거를 100개를 쪼개가지고 각각 10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다 건축비 씌워가지고 마진을 하나하나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우리가 돈 벌 때 이런 컵을 사다가 그냥 주면 컵 샀던 가격에서 이거 마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못 붙이죠. 중고라고. 그런데 땅은요, 사서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쪼개면서 가격이 몇 배가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보석을 살 때요, 우리가 보석을 사면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보석 되기 전에 원석을 산다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겠죠. 그럼 내가 가공을 해서 판다라고 하면 그만한 차익이 생기잖아요. 원석을 볼 수 있고 원석을 다듬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벌 것이고요. 그런 시세 차익을 볼 수 없다라면 보석을 사서 다른 방식으로 유통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부동산이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이고 앞으로도 그런 부동산의 인기는 계속 갈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형성 요인 중에 하나가 공급과 수요예요. 공급과 수요인데 이 부분이 분명히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강남의 사무실들이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데 공실률이 자꾸 높아져서 그래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 수요는 줄어들고 공실은, 그러니까 건물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임대료는 떨어질 거고, 임대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가 떨어지죠. 만약에 누군가가 운영을 잘해서 이 1,000만 원이 떨어지지 않게 잘 지킨다라고 하면 매매 가격이 안 떨어질 거예요. 이제는 그래요. 주택은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상가나 오피스텔은 내가 잘하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가 상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어떻게 하면 올리거나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방법이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궁금하실 거고요. 그럼 이제 수익을 5%로 계산해가지고 가격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익이라는 게 연간 수익이죠? 그렇죠. 제가 일단 수익률부터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매번 할 때마다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한 번씩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대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는 방식은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예금을 넣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있고요. 또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몇 프로다라는 걸 정하죠. 채권, 뭐 주식, 다 몇 퍼센트.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기준이냐? 무조건 1년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 넣어놓잖아요. 2% 준다. 그러면 이 2%가 연 2%예요, 연 2%. 대출을 받는데 4%다? 연 4%예요. 모든 게 다 연이에요, 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도 다 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월세를 받잖아요. 부동산이. 월세를 받아요. 제주도는 1년치를 받아요. 1년치. 제주도는 월세를 안 받고요. 예를 들어서 50만원 월세다 그러면 1년치 12달 해가지고 600만원을 받아요. 네. 연세를 봐요. 연세. 네. 지역마다 특징이 조금씩 있는 거죠. 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갖고 있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군들이 있는 뭐 예전에 평택이라든가 뭐 이태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보면 연세를 주로 많이 받아요. 연세를. 그래서 1년에 얼마다 해가지고 딱 하죠. 그러면 1년치를 선불로 딱 받고 1년 세 주고 1년 나가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세로. 그래서 우리가 월세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12를 해서 연세를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수익률로 계산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좀 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수익률을 알아야지 내가 돈을 가지고
적금을 볼 건지, 예금을 할 건지, 아니면 친구를 빌려줄 건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안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월세를 받으시잖아요. 받으시는 월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2를 곱하셔야 돼요. 12. 1년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월세를 1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1년치가 1200만 원이 되죠. 그렇죠? 1200만 원이 되는데 이 월세를 1년치를 받은 거를 뭘로 나눠주냐면 실제 투자금, 실투자금을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가 경매를 받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 할 수도 있고 뭘 살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요, 오피스텔을 산다고 했을 때요, 만약에 매매가가 1억이에요. 1억인데 여기서 보증금이 1000에 60만 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돈이 9천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월세에다가 저것처럼 곱하기 12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720만 원이죠. 이 72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나누는 거예요. 2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나눠요. 얼마 나오죠? 계산기 한번 해주세요. 네? 9, 8, 72. 0. 이렇게 나누면요, 0.8 이렇게 나올 거예요. 0.08?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율 %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8%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할게요. 똑같은 오피스텔인데 매매가가 1억이에요. 똑같이 1억인데 보증금이 1000에 60만 원 똑같이 가는데 여기서 대출을 받습니다. 60%를 받아요. 6천만 원. 대출 60만 원 받으면 여기다 이자가 연 4% 한다고 쳐줄게요. 연 4% 한다라고 하면은 64, 24, 240만 원이 1년에 이자로 나가죠. 1년에 이자로. 그러면 60만 원을 1년치 했을 때 여기서 720만 원 나왔잖아요. 그러면 월 수입 720만 원에서 이자 240만 원 뺀다라고 하면 480만 원 되죠. 그러면 480만 원 나누기 여기서 실투자 금액이 1억에서 1000만 원 빼고 그때 6천만 원 빼고 대출 6천만 원 받았어요. 보이세요? 6천만 원 빼고 그러면 7천만 원을 남의 돈 갖고 한 거죠. 1000만 원은 세입자가 줬고 6천만 원 은행에 줬고 은행에서 6천만 원 빌려준 대신에 난 이자 내는 거고 그럼 내 돈 실제 투자되는 돈이 3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480만 원에 대한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18%? 16%? 16%거든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오피스텔 같은 상품입니다. 그랬는데 대출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이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수익률, 예를 들어서 강남 평균 수익률 5.2%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수익률은 대출을 받지 않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을 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라든가 분양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수익률은 대부분 이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뉴스상에서는 서울의 평균 수익률 5.2% 나오는데 어떻게 모델하우스들이 12%, 16% 준다 그러는데 뭔가 획기적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똑같은 상품인데 대출을 받으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효과예요. 지렛대. 통상적으로요. 부동산 투자하신 데 있어서는요. 부동산에 대한 상품에 플러스 금융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출. 항상 대출이 지렛대 효과가 되어 왔었어요. 지금까지는. 전세라는 부분도 하나의 지렛대 효과죠. 전세가
지금까지는 지레트 효과를 썼지만 지금 지레트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자꾸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출이 지렛대 효과인데요. 레버리지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돌을 끄집어내는데 적은 힘을 들여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지렛대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전에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때 했던 지렛대 효과가 전세라는 거였죠. 지금은 임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출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죠. 대출이 금리가 지금 사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에 평균 수익률이 5.2%예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면 4%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보다 이자를 더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5.2%인데 대출 금액이 막 6%에서 7% 올라타요. 그럼 대출 받은 게 바보짓이죠. 월세 받아서 대출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옛날에 시세 차익을 올릴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대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에 산 아파트가요 1억 5천으로 올라탈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대출을 6% 7%에 받다 하더라도 이자를 주고 5천만 원이라는 차익에서 이자를 주고도 내가 2년 동안에 3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이 올라간다라는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똑같이 1억이면 다행이니까 내가 월세를 받는 거죠. 월세를 받는데 금리가 낮으니까 레버리지 효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성이 이렇게 많이 달라진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요. 아파트 투자 참 많이 했었죠. 아파트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전에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패턴을 알아야 지금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지도 또 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라는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아셔야 돼요. 아파트를 어떻게 공급했었냐? 우리 일산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그런 일기 신도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도시. 신도시는 서울 외곽 지역에 넓은 농가, 밭, 임야 그런 것들을 다 틀어내고 거기다가 신도시 조성해서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했었죠. 뭐 대부분이 땅 큰 것을 한 사람이 여러 명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소유했기 때문에 보상해주고 신도시 메꾸는데 어렵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개념이지만 신도시나 이제 택지 개발 짓고 이런 개발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똑같이 밀어내고 아파트를 지었죠. 그러다가 더 이상 이제 지을 수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강남에는 예전에 아파트 지었던 부분들을 노후되니까 이제는 재건축이라는 걸 하는 거고 강북 쪽에는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적인 주택을 새로 부시고 새로 짓는 재개발이라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일정 그 주택 재개발처럼 주택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기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돼서 그 조합원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개발이라는 게요. 우리가 섹터를 이렇게 정해주면 여기 있는 소유자들 땅이나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한마디로 여기 주인이잖아요. 주인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을 정비사업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가지고 짓게 되는 방식인데 이 지역조합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사에서 땅을 다 사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도 모집하고 팔고 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주택이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새로 뭔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서 가격이 지금이야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지만 분양가를 매기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수요가 꽤 있었던 거죠. 이거는 부동산 경제 논리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은요 불변입니다. 불변. 임대차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시세 차익을 남기는 곳에도 그렇고 수요가 더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고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지역별이나 상품별로 유출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분양가를 매길 때 새롭게 기존에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높이 분양가를 매기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섹터 안에 아파트가 A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여기가 5억이 가요. 근데 수요가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고급자재라든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또 고급 첨단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요. 아파트에 뭐 레미안이라든가 뭐 푸르지오 등을 지게 되는데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분양가를 6억을 매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6억의 분양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시세가 거의 6억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내가 이 아파트 옆에 누군가 또 해서 7억이라는 돈으로 분양을 할 예정이 있어요.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분양이 잘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렛대효과를 써야 되는데 얼마큼 지렛대효과를 뭘로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수단이 전세였던 거죠. 그래서 전세를 넣고 투자하면 전세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내 돈 3억 5천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하고 이게 8억이 올라간다. 8억으로 간다. 그러면 시세 차익을 1억을 먹을 수 있잖아요. 3억 5천 투자해서 1억. 그래서 전세라는 부분이 지렛대 효과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가격 자체가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이 그만큼 안 되면 다른 아파트 지을 때 고분양가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6억에 했는데도 분양이 안 됐는데 누가 미쳤다고 7억에 짓겠어요. 그렇죠? 잘하면 6억에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6억에서 변동이 없는데 이걸 굳이 돈을 들여 3억 5천에 들여서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분양을 안 받고 전세라는 부분은 활용을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세 물건이 계속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전세 물건은 줄어드는데 집을 안 사니까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가야 될 수요가 안 돌아가고 계속 전세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파트는 새로 공급돼서 누군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지렛대 효과를 써야 되는데 전세 자체를 사람은 수요는 계속 머물러 있고 전세 누가 결혼하면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전세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불난데 기름 붓는다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것도 저리로. 예전에는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전세자금 대출은 아무나 못 받았었어요. 정말 힘들게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정도 다니는 사람들만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세금 올려줄 수 있는 돈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집을 샀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좀 더 낮춰서, 평수를 낮춰서. 그래서 매매가 어느 정도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죠. 전세 물건 매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가격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계속 전세 머물고 있죠.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매매는 안 되니까 계속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약간의 심리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라는 부분이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매매 가격은 탄력을 한동안 받지 않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돌아가야 되는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을 때는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길 바래요. 왜? 남이 샀는데 떨어질 때가 좀 더 기분이 좋을 수 있거든요. 네. 내 거 안 떨어지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길 바래요. 그리고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길 바래요. 하지만 집을 사는 순간에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죠. 집을 사는 순간에. 그래서 전 국민한테 집을 하나씩 만약에 준다고 하면요, 집값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자기네들이 매매를 자기 집을 갖고 있으면 가격 자체를 계속 보존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전세만 계속 찾다 보니까 매매라는 부분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매 수요로 돌아선다라고 하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전세 수요가 계속 있다라고 하면 매매는 당분간 탄력받기는 좀 힘들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로 찾는 게, 사는 사람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주로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요, 부동산을 몇 개 이제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가격이 많이 폭락했었죠. 그때 진짜 많이 폭락했었던 것 같은데요. 가격이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갖고 있는 집도 그렇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 아버지는 다가구를 갖고 계시는데, 그냥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월세가 들어오세요.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월세가 들어오니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렛대 효과로 해가지고 대출을 좀 받으니까 이자를 좀 많이 내야 돼요. 오를 거를 상상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계속 내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 오르니까 이자만 생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우스포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자를 자꾸 돈이 나가니까 생활이 힘들어져. 그게 하우스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렛대 효과, 시세가 올라갈 걸 예상하고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냈는데, 시세는 안 올라가고 이자만 계속 내면 그 이자만 쌓여서 돈이 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서 월세를 계속 받으시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던 말던 간에 꾸준한 월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은 결국 힘이잖아요. 내가 돈이 없고 급하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죠. 싸게라도.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절대 가격은 안 떨어지죠. 그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뭐 어떤 지역을 비하 발언을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 지역이라든가 뭐 마포권이라든가 이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경매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게 뭐냐면,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샀다 하더라도 월 받는 소득들이,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뭐해서 월 받는 소득들이 뭐 이자 내는 데는 아주 크게 뭐 10,000가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진 않는다는 건데, 뭐 수도권에 인천이라든가 이런 수도권 같은 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조금 무리해서, 내 소득보다 좀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매출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자 내기가 너무 버거운 거야. 그런 데는 이자 한 달 밀리고, 2달 밀리고, 3달 밀리면 바로 이제 경매 처리되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 때 쏟아져 나오는 게 이런 수도권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가격이 어디서 떨어져요? 여기에 떨어지는 거겠죠. 중심 지역은 가격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가격이 안 떨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지역들이 이런 수도권 안에 있는 튼튼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하더라도 부동산이니까, 땅이니까 땅에 대한 가치부터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걸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은 조금 모험을 걸어야 될 필요성도 있긴 있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월 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최소한 내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자가 아니잖아요.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네. 아까 거기에서 세금 처리하면 얼마나? 아까 저희 수익률 같은 거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서 세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말 나온 김에 세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그냥 수익만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쉬운 얘기로 지금 오피스텔을 아까 수익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상품이에요. 똑같이 오피스텔 안에 요즘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어요. 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도시역에 관심 많아요. 네. 도시형도 이제는 공급이 별로 안 돼요. 규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판교에 그때 방송하셨죠? 판교 방송하셨지 않아요? 여러 개 많이 있죠. 아니 전번날에 판교 판교 오피스텔도 한 적이 예, 있었어요. 예. 네. 그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명히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여기서 해볼게요. 오피스텔은 용도 자체가요. 업무용이에요. 네. 이거는 주택이고요. 아까 수익률 계산을 해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짚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업무용하고 주택은 똑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차이는 분명히 나요. 일단은 취등록세를 봤을 때요. 업무용은요. 오피스텔은 업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라는 게 감면을 안 받고 했을 때 4%입니다. 감면을 안 받고 그냥 정상적인 게 우리가 뭐 1%, 2% 그런 거는 다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감면을 안 받을 4%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가 붙어서 0.6% 정도 더 붙어요. 해서 4.6% 정도의 세율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은 지금 취등록세 주택 영부인화 됐죠. 6억 원 미만. 그렇죠? 근데 대부분 도생이 6억 원 미만이 6억이 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짜리 산다고 했을 때요. 아까 오피스텔 1억짜리 했었잖아요. 1억짜리 산다고 했을 때 취등록세가 오피스텔은 46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 거고 이거는 1.몇 프로 붙으니까 약 한 12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게 되겠죠. 한 번이면 끝나죠. 그렇죠. 한 번에 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게 부가세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가세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내는 부가세가 있고요. 하나는 월 소득에 대해서 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월 소득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항상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요. 어떤 개념이냐면 공장에 만들어서 유통업체에 남길 때 부가세를 붙여서 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가세를 주지만 세금 계산서라는 걸 발행해 주고요. 여기서도 부가세 낸 거를 최종 소비자한테 팔 때 최종 소비자가 부가세를 또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달 하다 보면 우리가 호텔에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커피값 10,000원 플러스 부가가치세 1,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 소비자라면 내가 다 내게 돼 있어요. 과자를 사 먹어도 그렇고요. 뭐든지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우리가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기에 10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따로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업무용일 때만 주택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발생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가 나오는데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게요. 등기부 등본을 쓸 때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토지 부분하고 건물 부분하고 두 개가 나눠져서 취급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면 항상 건물이 있지만 이 땅 위에 건물이 올라선 거지 땅하고 건물하고 하나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보면 다세대 집합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나눠서 가져갔을 뿐이지 완전히 분리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10%의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 1억인데 토지 부분을 뭐 5천만 원 매길 수, 이거는 뭐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좀 달라져요. 5천만 원이고 건물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10% 500만 원이 따로 부가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취득할 때 500만 원이라는 부가세가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사게 되면 1억에 대해서 매매가 1억에 대해서 취등록세 460만 원에 부가세 500만 원 해서 1억 960만 원이
내게 되는 세금이 되겠죠.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취득세 120만 원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오피스텔 취득하시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는 등록을 하게 돼요.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취득세, 부가세에 대한 취득할 때 부가세에 대한 500만 원을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안 하시게 되면 이거 환급 못 받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내는 순간에 이 500만 원 환급받고 총 1억 460만 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똑같이 1억 120만 원 내게 되는 거고요. 이런 차이. 500만 원을 한 번에 환급되죠. 네, 사업자 등록하면 한 번에 환급되십니다. 만약에 중간에 매매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집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0년. 네, 1년에 10%씩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500만 원을 내가 환급을 받는데 만약에 1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았다 라고 하면 450만 원을 받게 돼요. 2년이면 400만 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 우리가 포괄 양도양수라고 해가지고 매수자한테 부가세를 또 전환시키기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하게 세법적인 부분이니까 해드리고, 이 주택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갈 건 사실 없고요. 근데 주택에 있어서도 요즘에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취득세 120만 원도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5년 동안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네. 움직일 수 없잖아요. 5년 동안 주택을 팔 수 없는데 단, 모든이 단이라는 건 있어요. 단. 똑같은 주택 임대 사업자한테 파시면 돼요. 네. 똑같은 주택 임대 사업자 파시면 되고요. 또 단,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팔면 돼요. 아, 살고 있는 세입자. 네. 이 두 가지를 지키시면 주택 임대 사업자 내셔도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어기게 되면 뭐 얼마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맞게 돼요. 살 사람한테 먼저 세입자로 들어오라고 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런 편법도 있습니다. 저기 업무용에서요. 오늘 방송 찍고 있는데. 네. 업무용에서요. 네. 월소득의 부가세 10%를 걷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 부분, 임대사업자를 내서. 그렇죠.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분기별로 내시는, 법인은 분기별로 내고 이제 일반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부가가치세를 얼마의 소득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120만 원 소득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세입자한테 받아서 120만 원 내야 돼요. 그러면 세입자는 120만 원 주면서 주인한테 뭘 받죠? 원래 세금계산서 받잖아요. 세금계산서 받거든요. 세금계산서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업무용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월세 플러스 120만 원을 냈어, 1년 동안.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내가 사업하면서 생긴 매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썼다 라고 했을 때 순이익이 나타나죠. 순이익에 대해서 비율로 누지세로 소득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여기 경비 중에 세금계산서 이 부분이 인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쉬운 얘기로 월세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썼다라는 거 세금계산서로 증명을 해가지고 경비로 떨궈내는 거예요. 해서 세무서에서는 매출에서 경비 빼고 이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하니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오피스텔을 업무용보다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 어디서 변화가 생기느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취등록세라는 걸 내죠. 세금을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재산세 내고요. 또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내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요. 또 내는 게 있어요. 의료보험료가 올라가요. 얼마나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요. 1억만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마다 기준시가라든가 공시지가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긴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온나라라든가 아니면은 뭐 사이트 국세청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시면 그 기준시가 공시가 다 있어요. 찾는 사이트들이. 거기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의 부동산을 취득하시게 되면 의료보험료가 한 3만 원에서 5만 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조금씩 다 뜯어봐야 되는데 5년에 한 50만, 30만 원 정도 내야 되겠네요. 1년에요? 네. 1년에 그 정도? 매달 5억이면. 아, 5억이면? 네. 그거는 이제 또 기준 가격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3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5억이 30만 원은 아닌 거고요. 그 가격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거를 공개는 아직 안 했어요. 어디도. 저는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5억짜리를 취득하면 얼마 오릅니까? 했는데 5억짜리 안 물어보고 요걸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만 원도 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각자 취득하실 때 의료보험관리공단 전화해보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또 올라가니까 이 부분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금들이죠.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잖아요. 파실 때. 여기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매각할 때는 이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계산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양도소득세를 하실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이 비과세 받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좀 쓸게요.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거나 월 수입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세금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절세라고 하잖아요. 탈세는 하면 안 되고 절세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많이들 다 아시는 게 1가구 한 가구가 1주택을 보유했을 때 이 비과세라는 게 있죠. 비과세. 보통 제가 질문을 좀 받았을 때 비과세 부분은 팔면 안 되는 걸로 많이들 질문하시는 부분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2년 안에 집 팔면 안 된다면서요? 3년 안에 팔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팔지 못하게 하고 그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택 임대 사업자는 처음부터 사업 낼 때 팔지 못하는 규정은 좋지만 그래도 어떤 경우에서는 팔 수 있다라는 걸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왜 1억에 샀는데 이게 1억 5천에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이 5천만 원이 들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중과세라는 게 있었죠. 얼마 전에 중과세가 없어졌잖아요. 그 중과세가 주택을 예를 들어서 두 채를 보유하면 50%, 세 채를 보유하면 60%.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 계속 사들이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려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주택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주택이 어떻게 주택으로 하느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사무실로 세주고 있으면은 업무용이라서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이 한 채만 되는 건데 이거를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이 내가 두 채가 되는 거예요. 보통 1가구 1주택 아파트에서 내가 지금은 2년만 보유하면 되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2년을 보유했을 때 실질적으로 2년을 보유한 아파트들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보통은 내가 한 채를 아파트 갖고 있는데 그걸 10년을 갖고 있었다 쳐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약 3억 정도라는 아파트를 돈을 주고 샀는데 10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지금 한 5억 정도 한단 말이죠. 뭐 몇 년 전에는 한 6억 갔을 거예요. 떨어져서 5억이지. 근데 팔려고 하니까 양도 차익이 지금 2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될까? 2억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약 한 세금 내려고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에서 7천만 원 정도 내셔야 될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내가 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우리 집안에서 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 이 6, 7천이라는 세금에 대해서 안 받겠다 이거죠. 비과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6, 7천을 벌어도 힘든 마당에 낸다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금에 대한 절세를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을 그냥 싸다고 하나 샀어. 싸다고 하나 샀는데 결국 이거를 주택으로 세를 줬더니 주택으로 간주돼가지고 이 비과세 비율을 못 받는 거예요. 아파트 팔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는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이건 주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팔 때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로는 세가 안 나가니까 주택으로 세를 줬는데 조건을 뭐 전입 신고하지 않는 조건, 뭐 하지 않는 조건 이런 식으로 책을 걸어서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일반적으로 낼 거고요. 부가세 신고도 해서 진행이 될 거고 등등등 사업자로 사용한다라는 규정이 증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을 사용하게 되면 사업자도 안 내고 부가세 신고도 안 하고 여러 가지가 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이거를 6, 7천만 원 절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걸 토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피스텔을 주택이냐 업무용이냐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언제냐 이 아파트를 판매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실컷 주거용으로 세를 주다가요 실컷 주다가 판매할 때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세를 주면 이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간주돼서 이 절세 비과세 받는데 적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은 오피스텔을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니까 이 비과세 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그 시점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주고 있냐 업무용으로 주고 있냐 그것만 따진다라는 개념이니까 그 시점에 잘 세를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가구 1주택 이 비과세 규정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재테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계속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세금이라는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에서 혜택을 준 부분이니까 좀 더 공부하신다면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세금 가지고는 다 정리됐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좀 있으세요? 저기 주택, 네. 그 저기 뭐야 도시형 주택에서 만약에 네. 월세를 주면은 네. 거기에 대한 세금이 없어요.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것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만약에 준다, 근데 월세를 놨다면 100만 원에 대한 월세를 놔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용은 부가세가 발생하지만 주거는 부가세가 발생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어요. 근데 소득세라는 거는요. 우리가 5월달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냅니다. 종합소득세요. 이제는요. 월세도 현금을 내면서 현금 영수증을 요구를 해요. 세입자들이. 만약에 어머니한테 월세 100만 원 냈는데 현금 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도 벌금이고요. 또 거꾸로 현금 영수증 달라고 안 해도 본인이 국세청에다가 난 이거 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득이 잡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3회 13개월째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있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나간 비용을 계속 다 거기다 신고를 하거든요. 그 중에 주거비용도 꽤 크잖아요. 그 주거비용도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소득에 생기는 것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을 해요. 근데
요 부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소득까지 다 합쳐가지고 이 100만 원에 다른 소득까지 다 합쳐가지고 소득을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소득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는 세금 내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유하면서 재산세라든가 또는 그런 의료보험료 그런 거 올라가게 되는데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있어요. 근데 이거 한시적이에요. 계속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종부세라는 거를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이게 재산을 다 합쳐가지고 9억 이상이면 세금 묻는데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그 세금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1가구 1주택 비과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주택이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이 비과세 받는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이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월세 수익 받아야 되는데 이 아파트 파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이거는 계속 이거대로 세테크를 하시고 이거는 이거대로 월세 수입을 발생시키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노후 준비를 하시면서 일단 주거 자체는 조금 더 안정화돼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필요하시잖아요. 거기에 월세 나오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돈이 좀 더 많다라면 주거도 하면서 월세도 나오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되죠. 그랬는데 서울 지역이 아니고 또 너무 멀리 가버리면 그것도 힘들어지니까 내가 주거는 주거대로 필요한 공간에서 좀 하시고 월 소득은 또 월 소득대로 나타나는 곳에서 월세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솔직히 이 지금 받은 이 금액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비용들이 또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비용들인데 우리가 임대를 놓게 되면요.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는 투룸하고 다르게 보통 왜 투룸 같은 경우에는 투룸이나 뭐 방 3개, 3룸 이런 것들은 거주하는 분들이 주로 신혼부부 이상들이 거주를 하시죠. 그리고 자녀 거주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녀가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쉽게 이렇게 막 못 옮겨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거주 공간은 마음대로 못 다니고 그냥 거기에 거주를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하는데 원룸으로 바뀌는 순간에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의 이동이 되게 쉽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 좋으면서도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테리어라든가 이 시설적인 면이 있잖아요. 인테리어라는 부분은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노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옆에 오피스텔 새 거가 생기면 이 인테리어가 더 좋잖아요. 근데 임대료 차이는 기껏 해봐야 한 5만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요. 그러면 60만원 내는 사람이 5만원 더 내고 좋은 집에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차피 60만원 내고 5만원 더 내고 더 좋은 집에 살지.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집이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10년 됐다. 새로 짓는 집으로 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씩 공실률이 생기게 되고 공실률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대료는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인테리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실이라는 염려가 생기니까 공실률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도생이나 똑같은 개념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투룸이나 쓰리룸은 2년이나 3년을 거주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거주하는 동안에 우리가 나가는 비용이 하나도 없다고 봤는데 이 오피스텔이 사람들이 이동이 되게 쉬워진다면 보통은 계약을 1년 단위로 많이 하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단위로 하는데 월세는 1년 단위로 많이 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주면 차라리 고마워요. 중간에 나가주면 자기가 알아서 세입자를 맞춰놓고 가니까. 그런데 1년에 살면서 만기를 채워놓고 나간다면 내가 새로운 사람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내놓고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동산 복비를 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0에 60이다 라고 하면 전세로 따졌을 때 이게 7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47에 28만 원이에요. 주택 같은 경우에.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0.4% 비중이 아니고 0.9%에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해주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0.9%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63만 원에 대한 임대료 복비를 내야 돼요. 그러면 1060에 63만 원이면 한 달치 월세 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12개월치에서 한 달치를 빼야겠죠. 그리고 오래됐다. 그러면 도배장판도 해결될 수도 있고 또 옵션들이라는 게 필요한데 옵션이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용들을 내가 또 지불해야 돼. 그러면 최소한 3, 40만 원 또 빠져요. 그래서 넉넉 잡고 12개월 중에 10개월만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0만 원이 72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600만 원인 거예요. 두 달치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소득 조금 나갈 거고요.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이걸 가지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적금에 할 건지 예금에 할 건지 부동산에 할 건지 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이런 서비스 레지던스가 나오고요.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기업형 임대관리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이 운용이라는 부분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수익금 부동산이 운용이잖아요. 운용이라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세입자가 나가면 부동산 통해서 집어넣고 그거밖에 못해요. 못하는데 서비스 레지던스는 운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가서 이런 일반 세입자를 받는 게 아니라 단기로 출장 온 사람이라든가 외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계산하면 6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이잖아요. 월세 60만 원이면 30일 했을 때 하루에 2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단기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하루에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거예요. 2배 이상의 차이거든요. 받아서 운용을 하면서 자기의 월세도 월급도 줘야 되고 경비가 나가죠. 다 하고 그 비용 남는 수입을 소유자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연 단위로 계약이 잘 돼서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나오는 게 8%다 했으면 8% 계약하면 이 8%에서 복비라든가 도배장판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하나도 안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1억에 대한 8% 60만 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용적인 면은 내가 못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런 비용 없이 머리 안 쓰고 깨끗한 거죠.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손쉬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괜찮은데요. 세입자 중에 착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용문신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하기 되게 겁날 때도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나이 먹어가지고 월세 안 내니까 돈 내라고 해도 오히려 욕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남한테 돈 받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처리해주는 게 이런 기업형 임대관리 회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고장났습니다 라고 나한테 계속 집주인한테 전화 오는데 이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시간대 전화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불편하고 월세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월세 달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죠. 더불어서 공실에 대한 부분까지도 책임을 져주는 방식. 예를 들어서 공실이 한 달이나 두 달이 생긴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공실이 난다 하더라도 보조를 해주는 방식. 또 계약에 따라서 2월 복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조내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많이 형성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이 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제는 오피스텔 도시용 생활주택 어차피 시세 차익이 아니고 운용에 대한 부분은 가야 되는데요. 내가 직접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업체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시대로 분명히 접어들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부동산을 요구하는 것들은 좀 더 고급화될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된 오피스텔이나 도시용 생활주택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관리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하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입지 여건을 갖춘 부동산에 운영하는 주체가 제대로 된 주체냐라는 걸 판단하셔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